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보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와 실제로 느껴지는 체감 물가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올해 11월의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8%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 대부분은 공감을 하기 힘들어하죠.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훨씬 높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물가지수에 들어가는 품목들 간의 가중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가조사는 소비자들의 구입 목적을 분류해서 460개의 품목을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품목들을 가지고 총 460개 품목의 가중치 합을 1000으로 만들고 소비 지출의 비중을 따져봐서 물가지표에 가중치가 높게 영향을 주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소비 지출 비중이 낮은 것은 가중치를 낮추게 됩니다. 대중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버스 이용료의 가중치는 전체 가중치 1000에서 7.4를 차지하는 0.74%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버스보다 이용률이 적은 도시철도료의 가중치는 2.8로 전체 물가지수 가중치에서 0.28%만 차지하는 것이죠.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품목 460개 목록을 다운로드하여 모든 품목의 가중치를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품목의 가중치 합은 1000이며 음식에서 쌀이 5.5, 보리쌀의 가중치도 0.2로 나옵니다. 면 종류에서도 압도적으로 소비되는 양이 많은 라면의 가중치는 2.7이며 국수와 당면은 훨씬 못 미치는 가중치를 부여받습니다. 그럼 460개의 품목들 중 물가지수의 가중치가 높게 적용되는 품목군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물가지수에서 가중치가 제일 높게 부여받은 것은 전세와 월세입니다. 전월세의 가중치만 100에 가까운 수치로 모든 가중치 합에서 1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는 가장 영향력이 높은 품목이죠. 그래서 전세와 월세의 금액이 올라가면 전체 소비자 물가도 높아지는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영상 후반 부분에 추가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휴대전화료, 인터넷 이용료와 TV 등의 통신비가 50 정도의 가중치로 전체 비중에서 5%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녀들의 학원비, 대학교 납입금 등 각종 교육에 대한 지출 가중치가 70에 가까운 수치로 교육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가중치는 크지 않지만 모두 모아보면 가중치가 12%나 차지하는 외식비도 물가지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렇게 통계청에서 서로 다르게 부여한 가중치 비중이 우리가 체감 물가도 비슷하게 느낄 정도로 왜곡은 없는 것일까요? 아까 라면의 가중치는 2.7로 전체 물가지수에서 0.27%만을 차지한다고 했죠. 그런데 고등어의 물가지수 가중치가 2.3으로 좀 낮긴 하지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면은 확실히 쌀의 대용으로 여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고등어도 가끔 먹긴 하지만 과연 고등어가 라면과 가중치가 비슷하다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통계청이 부여한 가중치만큼 고등어도 라면만큼 자주 드십니까? 우리가 많이 소비하지만 가중치가 아예 1보다도 낮은 0점대로 나오는 품목들이 대중들 모르게 아주 많습니다. 식용유의 물가지수 가중치는 0.7로 전체 가중치에서 1000분의 1도 안 되는 0.07%의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참기름은 가중치가 0.6이며 김과 간장의 가중치도 0.6입니다. 영화 관람료가 크게 올라서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지만 관람료가 아무리 올라봐야 가중치는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초콜릿의 가중치는 0.5이며 외국어 학원비의 가중치가 0.5라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게 합니다. 당근과 설탕은 0.3, 물엿과 소금, 카레는 가중치가 아예 0.2입니다. 지금 얘기한 품목들은 실생활의 식재료로 사람들이 자주 장을 보면서 구입하는 물건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품목들은 아무리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해도 물가지수 가중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우리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낮게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주 구입하고 사용하는 품목들의 가중치가 낮기 때문에 마트에서 장을 보면 발표되는 물가지수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들 체감 물가는 훨씬 높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실생활 품목만 체감 물가를 높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지수에 가장 큰 왜곡을 주는 집값이 아예 빠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동안 오른 집값을 물가지수에 포함시켰다면 여태까지의 역사를 대폭 수정해야 될 정도로 물가지수와 집값의 괴리감은 크기만 합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며 늘어나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느라 자연스레 나머지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대출 갚느라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것도 마치 물가가 오른 것처럼 추가적인 생활비 부담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집값 상승분을 전부 물가지수에 포함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영상 초반에 전세와 월세가 물가지수에 포함이 돼서 가중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죠.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은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물가지수도 더 높게 발표됩니다. 미국은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월세 등 주거비의 물가지수 가중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나 되기 때문에 10%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보다 인플레가 더 높게 발표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 가중치에 포함시킨다면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는 인플레가 매년 10%도 넘게 발생한다고 발표해야 됐을 겁니다. 나라의 물가지수가 낮게 발표가 된다면 누구에게 유리하고 어느 집단이 이득을 보는 것일까요?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국민연금의 지급액과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큰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지수가 높게 발표되면 연금공단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연금 지급액을 늘려야 합니다. 또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기업들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인상해줘야 하죠. 이렇게 물가지수가 낮게 발표가 되면 정부와 기업에게 유리한 쪽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인플레만큼 높은 금리 인상을 할 경우 집값 상승을 계속 떠받치려 하는 세력들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현실 물가를 왜곡시키도록 흘러온 측면도 있을 겁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 2025년부터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460개의 품목은 5년마다 재조정되며 어떤 품목들은 퇴출되기도 하고 새로 편입되는 품목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의 집값이 고점을 치고 하락을 한다면 이때 자가주거비가 물가지수에 포함돼도 또 물가지수를 왜곡한다고 예상합니다. 정말로 포함을 시키려면 이미 부동산이 오르기 전부터 했어야지 자가주거비가 포함됐는데 부동산이 하락하면 물가지수 가중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하락하면서 다른 물가 지표까지 크게 끌어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액과 임금 인상을 억제할 명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은 부동산 하락과 관련하여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제 사견에 넣어서 풀어봤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